시작을 할게요. 너무 소도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뭐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뭐 이전 가격을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뭐 참고용으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전 가격이라는 것들, 제가 이 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전 가격이 뭐 보면 말 그대로 이전할 때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렇게 되게 특정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들의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 컴퍼니 TP, 인터 컴퍼니 TP, 이거는 이제 그룹 내부에서 의사결정할 때도 이게 쓰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조사 때는 상관없고 텍스랑은 상관없지만,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부서가 여러 개, 한 지금은 3개 정도 있는데, 이제 뭐 반도체 사업부,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사업부, 뭐 가전 사업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사업부들 간에 이제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그 반도체가 핸드폰에도 쓰이잖아요. 그게 넘어갈 때, 그럴 때도 이제 이전 가격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가격 설정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피트지게 싸우고 이런 거래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사업부별로 별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막 세금 계산도 하고 이렇게 부서마다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건너갈 때 이런 가격 결정인데, 이거는 뭐 텍스라든가 이런 상관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업부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이런 데 넘어가는 가격, 이런 것들도 이제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 때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반도체 가격은 이제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팔 때 아니면 제3자한테 팔 때 이런 기초 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조사할 때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간에 이제 법인격이 같이 있는 데에서는 이제 인터라고요. 인터컴퍼니 가고, 이게 이제 국내 간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게 우리 디스플레이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공급하면 어쨌든 국내 거래가 되면 이제 부당해산 부인 쪽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 본사가 핸드폰 만들어서 삼성전자 프랑스에 팔면 그 거래는 이제 국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국가 간에 넘어가면 이전 가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내 거래 이 법인세법의 부당해산 부인 쪽으로 어쨌든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국조법은 되게 그래도 나름 뭐 정교하진 않지만 예전에 많이 해와서 이제 가격 설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국내 세법에서는 이제 그 우리 법인세법 시가 산정이라 해가지고 그냥 시가로 하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 이제 이런 국조법 방법을 가져와서 그런 이제 우리 국내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했을 때 과세도 하신 케이스도 있는데, 뭐 법원 가서 진 케이스도 있고, 근데 이런 방법들을 이제 국내법에 가지고 와서 좀 적용하면은 이런 부당해상 부인 규정 이런 것들을 과세할 때 국내 거래 간에 이익을 좀 몰아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면 회계법인이 있을 때와 이제 로펌이 있을 때 다른 경우가 있는데, 회계법인은 어쨌든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회계라든가 세무 정도인데요. 로펌은 이제 어떤 업무들이 일어나면 약간 다양한 이제 법률 지식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위 관련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실제로 부당예산 부인으로 걸려가지고 과세가 된다 하면 뭐 세금만 내면 되는데, 공정위 이런 데는 이제 고발이 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이 고발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익 편취 이런 게 돼가지고 그 오너라든가 아니면 경영자들은 배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몰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더 아파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세금이야 뭐 내고 조금 더 벌면 되는 건데, 이런 이제 그 사익 편취, 배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공정위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관세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 되게 아파합니다. 예. 공격하는 측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알려드렸고요. 네, TP가 뭐 이렇게 큰 거는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용역거래 이렇게 해가지고요. 판매 지원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관련돼서 우리 용역하는 임가공거래, 그 다음에 연구개발 용역거래, 그 다음에 경영자문 관련된 요게 이제 주로 많이 우리가 용역거래로 보는 그런 거래인데, 이제 그룹 내 용역인데 인바운드 해외에서 청구하는 거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에 하는 거래, 그리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또 그것도 있더라고. 이게 그 용역 그
국내 기업들 간의 이제 용역 제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보통은 이제 공통비 안분, 그룹 내 공통비 안분 계산이라는 그런 게 우리 법인세법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그 용역 제공으로 볼 건지, 아니면 그룹끼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치 행사해서 비용으로 안분할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돼서 그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 용역. 금융 용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지급 보증 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캐시 풀링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 TP는 좀 별도로 또 섹션을 따로게 해가지고 보통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자율 TP는 다루지 않고요. 이렇게만 좀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볼까? 네. 이게, 네, 이 표도 제가 좋아하는 표인데, 예, 이화에 있을 때 가져온 표인데, 이제 크게 이렇게 막 용역거래 해가지고 용역거래만 딱 이렇게 강의하면 이게 전체 큰 틀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크게 좀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전 가격 얘기했지만 재화거래, 용역거래가 있고요. 이제 용역거래 중에서도 판매 관련된 이제 용역거래 관련해서 좀 하는데요. 이게 TP를 제가 이제 벌써 한 2002, 3년부터 이제 처음에 국조국 들어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뭐 자료 처리 이런 거 하다가 뭐 TP는 많이 못했지만, 그럴 때부터 TP를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TP 조사하셨을 때, 그때 뭐 2000년 초반 이때는 거의 아웃바운드를 없고 인바운드 거래 있었는데, 그냥 그때 제가 느꼈던 이제 TP 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1세대 선배님들이 이제 조사하시면 이럴 때 보면은 그때는 뭐 기능 분석, 위험 분석 이런 것들은 별로 거의 잘 안 하시고, 그냥 딱 가서 이익률이 낮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보통 벤치마크 스터디라 그러는데, 경제적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낮으면 과세하고, 근데 이제 뭐 전체 이익은 높아, 그럼 과세 못할 것 같으면 이제 구분손익 해가지고 특정의 낮은 부분에 대해서만 또 과세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5개년 연도가 있는데 특정한 연도가 낮고 특정한 높으면 이제 높은 거는 감안 안 하고 낮은 연도만 과세하시고, 이렇게들 과세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우리 국조법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특정하게 한 개 연도만 과세하면 안 돼. 그런 높은 것도 감안해줘야지, 특정하게 한 개 연도면 안 돼. 요런 이제 규정도 이제 국조법에 우리 4조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TP라는 게 별로 볼 게 없거든요. 사실 뭐 이익률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적정한가 안 적정하냐 뭐 그런 거 정도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보통 뭐 그냥 한 하루 이틀 정도 배워서 그냥 컴셋 돌리는 거 이런 거 하루 이틀이면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워낙 전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 이렇게 컴셋만 돌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진짜 잘 돌리시더라고요. 맨날 그것만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뭐 청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떤 사업자 번호 넣으면은 이제 비교대상자 찾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조사들도 처음에는 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알고 보시면 TP가 그런 게 아니고, 약간 TP를 많이 하면은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산업도 많이 알아야 되고, 백그라운드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정상 가격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도매업은 뭐 이 표 같은 것들을 많이 조사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컨설팅 할 때 이렇게 많이 이제 저희가 설명해 주는 건데, 판매법인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이익이라는 거는 기능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 OECD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이제 큰 틀이 이제 그냥 뭐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접근법으로 해서 뭐 평균 뭐 그런 공시법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이런 기능 위험 분석을 해서 그 기능 위험에 맞게끔 그러한 이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면 가장 기능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뭐 그냥 마케터라고도 표현하고요. 제너럴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기능. 실질적으로 뭐 약간 그런 개념을 보면 이제 뭐 우리 BMW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자회사도 있지만 뭐 효성 뭐 이런 데서 실제로 수입해 와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그래 보면 이제 되게 열심히 마케팅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도 키우고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데들은 이제 약간
디스트리뷰터 마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능이 있고 대신에 위험도 많고 그 다음에 기능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익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 LRD라고 그래서 리미티드 리스크 디스트리뷰터, 요것들은 이제 보통 그 인바운드 거래, 해외에 있는 뭐 인텔이라든가 뭐 MS 이런 이제 그 뭐 우리 명품 업체들 이런 데들은 한국에다 기능을 많이 안 주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그냥 단순하게 판매하는 기능만 해라. 뭐 H&M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본사의 모든 이제 기능들, 마케팅 기능 이런 것들도 다 본사에다가 두고요. 한국은 그냥 판매하는 기능을 두면 이제 리스크가 제한돼 있으니까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익은 조금 가져가도 된다. 이런 개념의 이제 그 리미티드 리스크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작은 거는 이제 세일즈 에이전트, 뭐 커미셔너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바이셀을 하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도매 업체, 어떻게 보면 부가세 보면 이제 용역에 제공을 하는 업체고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게 아니고 이어주는 기능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커미션 에이전트라고 해서 기능이 작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는 우리 용역 거래는 아니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재화 거래이기 때문에 재화 거래를 보고 얘네들은 이제 뭐 무형 자산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체 상표도 있고 모든 위험 같은 거 부담하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거를 가져가야 되고 보통 이제 많이 보는 업체들은 우리 인바운드 그러니까 해외 조사하실 때 보면 인바운드 거래는 다 리미티드 리스크 디스트리뷰터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놔도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 나가 보면 어떤 기능을 더하고 어떤 기능을 적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약간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리미티드인데 니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기능이 더 있어 이러면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익을 좀 더 가져와야 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요거 세일즈 에이전트 이거는 얘기했던 이제 뭐 단순하게 그 인형에 눈 달아주는 아니 그거는 이제 제조구나. 이거 관련돼서 이제 중간에서 물건만 이렇게 이제 에이전트 개념을 해주는 그런 데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 법인에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뭐 조금 고려해야 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생각해 보면요. 이제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도매 기능으로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지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회사들이 이제 기능 위험 이런 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도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우리 거래순이익률법의 영업이익률로 해서 이제 보통 뭐 분석을 많이 하고 하고 있고요. 단순 이제 판매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출액을 배상으로 이제 요거는 영업이익률로 하는 거는 이제 매출액 대비 몇 프로 이익을 남기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3%가 맞다, 4%가 맞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능을 하면은 그냥 니네가 판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니네 비용이 뭐 100원 썼어. 그럼 100원에다가 마크업 뭐 10%, 20% 해줄게. 요런 개념으로 보통 보상을 받거든요. 이전 가격으로 분석을 해보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로 따지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뭐 비용에다가 마크업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이런 거에 마크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이제 보면 이제 커미션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마크업율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커미션이 좀 약간 부가가치가 높고 왜냐면 이제 그 중개하는 것도 되게 뭐 간단한 중개도 있지만 이렇게 막 좀 큰 거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기능과 위험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커미션율을 또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 저희는 커스터치라 그러는데 커미션율이 뭐 10%, 20%, 뭐 5% 이런 걸로도 이제 보통 분석을 하는데 조금 더 중요한 기능들을 그래서 이런 커스터치가 아마 지금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화에 있을 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커미션율이 몇 프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아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커미션으로 에이전트로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이전 가격 보상 받을 때 이 도매 기능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받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마크업 정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 간주고정사업장 이슈 많이 나옵니다. 보통 커미셔너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바이셀을 하지 않고 커미션만 이렇게 받는 그런 도매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바이셀 하는 기능이랑 이런 커미션 하는 기능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커미션 받는 도매 업체들이 있으면
뭐 간주고정사업장 이슈, 실질적으로 도매기는 하는 이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에 이제 도매업 안 하고 커미셔너 개념으로 나와서 이제 이런 게 한국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OECD에서도 그때 액션 플랜 그때 뱁스 하면서 액션 7에서 이제 고정사업장 판정 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 좀 뒤에서 잠깐 검토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보는 게 보통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 부분, 그때 얘기했는데 우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특히 요즘에 이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 더 많아지는 것더라고요. 많아지는 게 조사할 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 혹시 과세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들어보셨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도 있고 뭐 들어보신 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을 통해서 이제 보통 멀쩡한 회사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이것도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근데 이거는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이제 인바운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기능이 여기 보면 기능이 많은 애를 기능이 없는 애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능이 많은 애는 뭐 이익률 10% 내야 되는데 기능이 작은 애는 뭐 3%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바꿔버려가지고 한국 시장에다가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아웃바운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 베트남 있을 때 이제 좀 봤는데 보니까 이제 봉제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기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봉제라든가 뭐 신발 이렇게 임가공하는 데는 아마 전 세계 1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보면 한국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오면 한국에 와가지고 그 바이어들한테 뭐 설명하니까, 뭐 보통 이제 큰 회사들이 뭐 나이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H&M이나 이런 글로벌한 의류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뭐 그 한국에 있는 그 연구 개발하는 팀이랑 이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따면 이제 그런 거를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점점 이제 이런 이동의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 같은 것도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화상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한국으로 안 오고 그분들이 봐도 공장에 있는 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서 직접 회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능이 좀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봉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막 그 인건비 따먹기 개념으로 단가 싼 사람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보면 이제 그 사람 한 명 쓸 때 베트남 사람들 뭐 급여가 뭐 한 200불이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 명이 나가면 최하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돈이 더 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급여도 일단 기본적으로 10배 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숙식도 제공해줘야 되고 차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애들 관련된 뭐 학비죠 이러면은 뭐 한 10배, 20배가 아니고 확실히 많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을 많이 쓸수록 이제 그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쪽에 현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굳이 뭐 한국에서 이제 본사를 둘 필요가 있냐. 그래서 직접 이제 나가려고 한국은 폐업하고 나가고 뭐 이런 이슈인데, 그런 것들 우리 해법에 뭐 엑시텍스 개념에 해가지고 요즘에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는 이제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이고 아웃바운드는 엑시텍스 개념에 이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액션 7에 우리 그건데 뭐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커미셔네어 해가지고 우리 수수료만 받는 회사들 보면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 에즈이즈 이제 현재는 이제 미국 법인의 본사가 애플 코리아에다가 물건을 팔고 우리나라에 있는 도매업체라든가 이런 데 물건을 팔아서 바이셀 계약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이 법인에다가 이익을 좀 많이 떨어뜨려야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도매 이제 뭐 리미티드나 어쨌든 도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구조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 미국에 있는 애플이 직접 뭐 한국에 있는 도매상한테 직접 물건을 팔고요. 얘는 이제 커미셔너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운데서 중개만 한다 이런 거 하면 얘에 대한 이익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법인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운영비에다가 마크업 정도 주는 뭐 이런 구조로 바꿔버리면 하는 기능은 똑같아요. 실제로 이제 얘가 이제 뭐 우리 비법인한테 가가지고 뭐 계약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오퍼도 받고 이런 기능은 똑같은데 구조만 이렇게 바꾸면 실질적으로 이 한국에다 내는 세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간주거정사업장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옛날부터 많이 과세를 해왔고 하는데 이제 점점 더 그래갖고 이제 규정상 좀 강화가 돼가지고 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간주거정장 판정을 하면 실제로 이거와 똑같이 그냥 한국 법인을 도매 법인으로 보고 이익률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 이제 명품 업체들이 뭐 샤넬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이제 한국에 직접 하는 거는 이런 바이셀 거래를 하고 그게 아니고 면세점 판매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커미션 거래하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많이 과세도 당했고 뭐 상호합의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업종들 말고 이제 실제로 조사를 나가보면 보통 커미션 하는 데들을 보면은 보통 다 계약, 이제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약 체결 대리인이라 그래서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계약 체결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건데 그런 것들 좀 교묘하게 이제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표시해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서 근데 사실 조사 나가면 찾기는 일반 조사 나가서 찾기는 쉽지 않고 고정사업장 이슈들은 뭐 영실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내부에 있는 이메일이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볼 뭐 이게 외투기업 조사를 나갔는데 보니까 커미션 업자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많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즘에 우리 국조법이랑 이런 데도 좀 강화가 됐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런 위탁 판매로 해가지고 조세회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보면 이제 그 간주고정장 되려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규정이 계약 체결 권한이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대리인이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간주고정사업장만 우리 피의 판정이 되고 독립대리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정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이런 판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OECD에서 바꿨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예비적 보조적 성격이라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이제 보면 우리 보면 연락사무소 개념에 그냥 시장조사고 이런 것들을 원래 고정사 판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 규정들을 좀 악용해서 시장조사만 한다고 와서 이제 범위 많이 하고 하는 데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규정을 한정해가지고 고정사업장 판정을 하게끔 이제 우리 OECD에서도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조사 나가실 때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조거래 쪽에서 제조도 도매랑 마찬가지고요.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규정을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임가공업자들 얘는 사실 이제 용역거래 형태입니다. 용역 실제로 얘는 이제 물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풀 프레지드 매뉴팩처럼 근데 모르겠어요. 국조에 계신 분들이 영어를 많이 쓰거든요. 예, 저도 네,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뭐 TNNN, BR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좀 풀었으면 좋은데 이제 이런 말들을 근데 만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제조업자들은 풀 프레지드 매뉴팩처러 보통 약자로 FFM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드 매뉴팩처러 실제로 이제 라이센스 무형자산 관련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 매뉴팩처도 많은 이제 쓰는데 CM이라 그러는데 보통 뭐 삼성전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연구개발을 다 하고 뭐 중국 공장 이런 데들은 실제로 GCA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데들은 이제 컨트랙 매뉴팩처러고요. 이거는 이제 톨 매뉴팩처러는 이제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본사 거고 원자재 다 대주고 니네는 이제 가공만 해라. 가공비만 받는 그런 업자들은 톨 매뉴팩처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도매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수록 기능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풀 프레지드 매뉴팩처러 뭐 우리 라이센스 매뉴팩처러 CM 이제 컨트롤 매뉴팩처러 톨 매뉴팩처러 갈수록 기대이익은 커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이전 가격에서의 이제 이상적인 추구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실무상으로 보시면 뭔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니다 이제 뭐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자회사 이익률을 이제 분석할 때 그 회사가 컨트랙 매뉴팩처러로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얘는 이제 보면 본사에서 모든 기능을 하고 중국에서는 단순하게 조립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넘기는 이런 기능만 한다. 이렇게 되면은 비교 대상 업체들을 이 컨트랙 매뉴팩처러를 찾아가지고 이익률이
뭐 얘네가 이제 뭐 마크업률이 만 10%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과세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TP에서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회사들을 비교 대상 업체 찾는 회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돼 있거든요. 혹시 조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국에서는 뭐 키스 밸류를 쓰고 아니면 이제 해외에 있는 것들은 뭐 우리 보면 오르비스 지금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올라와 있는 회사들이 보면 다들 상장사고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회사들밖에 없어요. 풀프레지드 비교 대상 업체가 얘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괴리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키스밸류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바운드 조사할 때 보면 이제 뭐 우리 뭐 루이비통 코리아다 그러면 루이비통 도매 기능인데 걔가 어쨌든 리미티드 리스크 디스트리뷰터 이제 제한된 위험 도매업자인데 비교 대상 업체를 이제 찾아보면 이제 도매하는 업체들을 찾거든요. 근데 보면 다 얘는 이제 풀 프레지드 디스트리뷰터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괴리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렇게 그런 차이를 근데 메꾸기가 제가 보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특수관계 아닌 사람들끼리 이런 컨트랙 매니팩처러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해봤자 미세한 뭐 이렇게 영세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사하는 업체들이 뭐 몇천억짜리 회사들인데 뭐 그런 회사들을 뭐 1, 20억짜리 컨트랙이랑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런 한계가 되게 있고요.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이 이제 우리 그 지금까지 저도 20년 해오지만 이게 이제 비교 대상 업체 찾아가지고 이익률 딱 내보면 이게 비교 대상 업체들 이제 나오면 이게 비교 대상 맞아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되게 그 기계적으로 그냥 비교 대상 업체 찾아가지고 과세하고 이렇게 뭐 서로 이제 과세할 때도 이 비교 대상 업체가 적정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답도 없고 이러니까 뭐 어쨌든 나중에 되면은 이제 합의 과세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뭐 서로 불복하지 말고 원래 이제 뭐 1,000억 불렀다가 뭐 200억으로 이제 뭐 서로 협의해서 과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런 비교대상 업체 찾는 의미에서 이런 기능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정확하게 하더라도 비교대상 업체를 못 찾기 때문에 과세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런 대안으로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OECD에서도 이제 이익분할법 개념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익분할법은 이제 이렇게 비교대상업체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본지사 거래를 합쳐가지고 이익이 뭐 100이 나오면 본사의 기능, 자회사의 기능을 나누는 그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거기 엄청 더 맞는 거 같고 실제로 해보면 걔가 되게 합리적인데 본지사 간에 이제 공헌도 얘가 몇 프로 공헌했고 이익에 얘가 몇 프로 이거를 좀 자의적으로 잘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과세는 했지만 많이 적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아마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OECD에서 요거를 좀 이익분할법을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드리겠습니다. 생산 기능에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그 비즈니스 리스트러싱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인바운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얘네 멀쩡한 이제 루틴 매뉴팩처러를 컨트랙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루틴에서 이익률 뭐 20, 30% 내다가 컨트롤 해가지고 뭐 마크업 뭐 5% 이렇게 막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갔다 와서 좀 느끼는 이슈인데 국내 대기업도 요즘에 이제 많이 아웃바운드 조사 과세 많이 하시거든요. 지방청도 하고 뭐 서울청 오래전부터 했고 지방청 가보면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 이익률이 유독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의 기능이 보통 연구개발이라든가 본사의 큰 의사결정 기능은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회사는 실질적으로 본사에 시켜서 이제 뭐 만들어주는 기능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컨트랙 매뉴팩처러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뭐 5%, 뭐 10% 이 정도면 되면 된다고 해서 과세도 많이 하고 근데 예전에 관리 안 된 회사들은 좀 과세가 많이 됐고요. 과세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게 딱 보면 그 해외 자회사 명세서 보고 이제 이익률 높은 애들은 이제 딱 찍어가지고 과세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거 많이 과세해서 이제 할 거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요런 부분에서 보면 뭐 임가공업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아웃바운드로 과세가 되는 경우 요게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베트남에 있어서 느꼈던 건데 뭐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해외 자회사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 이익률이 5%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국세청에서 조사 와가지고 야 니네 그냥 단순하게 임가공하는데 5%가 너무 높다. 그래서 한국국세청에서 과세를 했어요. 정상이익률이 2%다.
이건 실제 케이스입니다. 제가 직접 한 건데 2%다. 그러니까 과세가 됐고. 근데 이제 GDT는 이제 베트남 국세청인데 베트남 국세청은 야, 5% 너무 낮아. 얘 다른 애들 봐봐. 다른 애들 다 막 10% 하는데 얘네는 한 8%야. 이렇게 해서 약간 이중과세를 당하는 경우 되게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인바운드는 되게 좀 엄격하게 이익률을 되게 높이려고 그러고 아웃바운드를 낮추려고 보니까 이런 이중과세는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하버 룰이 이제 베트남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이런 톨 매뉴팩처럼 그냥 임가공하는 애들은 한 15% 정도를 이익률로 이제 비교되는 업체 찾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컨트롤 매뉴팩처러는 우리 마크업 10% 그리고 도매 업체들은 영업이익률 5% 이렇게 되게 높은 걸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회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물론 상호합의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베트남은 아직 그 상호합의 제도가 뭐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갖고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APA도 잘 안 있고 이런 업체들은 좀 에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조사 대응을 이렇게 해보니까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해보고 한국 국세청도 대응을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되게 암담하더라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국 국세청은 5%가 너무 높다고 그러고 베트남 국세청은 낮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APA라든가 지금 상호합의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잘 굴러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감안을 해서 되게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막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가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있는데 나가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은 근데 좀 악용하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보면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가 되게 절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텍스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뭐 4년간 100%, 뭐 앞으로 그 9년간 50% 해서 세금 감면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굳이 한국에 이익을 가져올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전 가격으로 해가지고 조정해서 거기다 이익을 엄청 많이 쌓아놓고 한국어 뭐 그냥 별로 안 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리한 거죠. 한국에 가져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만 베트남에 있으면 감면을 받기 때문에 안 내고 막 그런 회사들도 있어서 그런 회사들은 좀 응징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좀 약간 좀 감안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예 이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회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굳이 이제 그런 뭐 삼성전자나 이런 큰 회사들은 아니고 봉제라든가 이런 데들은 굳이 한국에 이렇게 이제 본사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비싸고 이러니까 아예 이제 해외로 이전하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마 세원 관리 차원에서 보면 제가 아는 회사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좀 엑시텍스 과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